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5월 2일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화창하게 우도 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이상조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이상조 의원님 이제 좀 의회 적응 좀 되십니까? 예, 이제 좀 돌아가는 거 이제 좀 알고요. 예. 하지만 뭐 초선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또 아하. 그리고 그걸 알아도 그 과장님이나 뭐 거기 국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잘 모르니까 그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제가 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수업 중 네. 열심히 배우셔야죠. 저는 이제 익숙해져. 익숙해졌는데 네. 청주시 의회 여야 갈등 언제까지 가나 이런 또 자막을 저희가 네. 또 띄워야 합니까? 이거 언제까지 갑니까? 아, 이거는 아마 몇 개월 더 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오늘 이영신 의원님이 또 본인의 사부임에 대해서 그 조례 위반은 맞거든요. 그리고 교섭단체의 대표랑 협의 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협의해서 불발이 되면 또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의장이 권한이 아예 협의한 적이 없어요? 네네. 뭐그 박안희 원내대표 네, 누구하고도 패싱을 요새 계속 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이번에 행정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대응하면 또 이제 원구성과 그 상임위원회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갈등이 또 그럼 만약에 불거져 그분이 나올지. 재판에서 이겨서 돌아오면 네. 의원님 딴 데로 가는 겁니까? 누가 또 그때 그때 가야 될 거잖아요. 가봐야 돼요. 근데 그때도. 어. 하긴 뭐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고. 어쨌든 그게 뭐 정치가 이렇게 자꾸 재판장으로 가는 거는 그다지 아, 너무 좋지 않은 거죠. 바람직하지 네, 않은 그렇죠. 건데 원만하게 합의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임정수 의원 민주당 탈당하고 당시에 그 12월 달에 감금을 했다고 하는 의원님들을 네. 고소한다던데 네. 어떻게 뭐 경찰서 연락 왔어요? 아직 연락은 안 왔고요. 한재학 의원님 그때 거기 계셨잖아요. 네, 거기 앞에 저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빼박이라고 그러죠. 사진이 빼박으로 찍혀가지고 예를 들면 고소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감금에 대해서도 저도 알아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그 뭐 법리상 해석 그다음에 이제 주장들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 도당의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엄포만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실행에 이루어진다 하면 이제 도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저희가 이야기가 돼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개별 의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정치 활동을 하다 움직인 거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 하면 저희는 이제 당에서 같이 함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저희도 카메라로 찍긴 했습니다만 그 막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도 없어요. 뭐 정현석 의원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 의원님 다 붙어서 어. 뭐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여성 의원님 붙었는데 그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막 열리던데. 그러니까 이제 막 저를 다급하게 찾았거든요. 아. 사실 열리는 게 들썩들썩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다고 싶어.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네. 화들짝한 거죠, 저도. 그래서 그때 막 문이 막 말락하고 막 네, 이렇게 뭐 그랬었습니다.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도. 아 그런 에피소드로 끝나야지. 그걸 또 뭐 고소가 안 돼. 그래서 무혐의만 하면 다시 무고로 걸 거잖아요. 법대로 가면. 아마 도당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라서 아마 그냥 그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아마 받아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법정으로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격 토론은 제가 저도 그 딸이 그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네. 아주 요새 사기꾼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꾼, 웬 또 주가 사기꾼들이 멈춰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세 사기, 월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뭐 인천 미추홀 그거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 엄청나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고 네. 음성에는 또 월세가 또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청주 율량동에서도 제가 5년 전인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취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어떤 수법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이제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안 줄 생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안 줄 생각으로. 네, 처음부터 이거
줄 생각 없이 돈을 받으면 사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고 이자를 한 번도 안 내고 계속 안 갚어. 연락도 안 되고. 그럼 사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이자를 한 번, 두 번 내다가 세 번째부터 못 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기는 아닙니다. 그냥 갚아야 될 이제 민사적인 의무만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요번에 이게 전세 사기라고 이름이 붙인 거는 그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럼 그게 부채거든요. 근데 이 돈을 받을 때 애초에 줄 생각 없이 내가 내 돈으로 돌려줄 생각 없이 그 돈을 받았다. 이래서 이제 사기가 붙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게 한두 채도 아니고 그 여러 채다. 100채, 200채씩 해서 집산적으로 이건 이미 마음먹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율량동도 말씀하셨고 대부분 발생하는 데가 이제 신축 그 확률이 매우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을 하면은 보통 시세가 형성되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시세를 주변에 있는 것보다 혹은 자기가 지은 것보다 높게 불러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보증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진짜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건축왕이라고 부르는 분이 건설업자예요. 업자. 그래서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이 2,700채라고 합니다. 2,700.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아, 여기 이제 보증 받고 또 시간 지나면 이쪽에서 하고. 네, 그 보증금 받은 걸로 또 짓고. 그래서 그거 받으면 그 받은 걸로 또 짓고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자기는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식을 쭉쭉쭉쭉 하면서 하는 거고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본인은 이게 언젠간 터지겠구나 하는 걸 알겠네요. 아니죠.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터지겠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고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그거를 주고도 남죠. 왜냐면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온 6천만 원에 전세 줬던 걸 8천만 원에 전세 주고 그러면은 6천만 원 돌려주고 2천만 원이 또 남잖아요. 그리고 내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이걸 다 돌려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랬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금리가 최근에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갈 때 그러니까 돌려줄 돈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못 내고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세입자들이 알게 되고 그게 쫙 퍼진 거죠. 우리가 그 범죄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누구를 때렸을 때 누가 봐도 이게 때리면은 그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근데 입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때리는 사람이 때리면서 애따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때리면은 그것에 대해 또 이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2,700채씩이나 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가 좋을 거를 예상을 하고 건물을 올리고 하는 거에서 너무 과하게 갔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한 사람이 2,700채를 가지는 것은 이거는 뭐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사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큰 이슈가 됐고 전 국민들이 불안하죠. 저도 불안하니까 저희 딸이 전세 그런 빌라왕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집주인도 좀 몇 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할 일하는 보장이 없잖아 일단. 그래서 걱정이고 정부도 그래서 대책도 내놓고 뭐 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전세 사기라는 게 내가 이 집에 절대적인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1억이면 살 수 있는 집이다. 그런데 대출이 7천만 원 있고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1억 5천이잖아요. 이 집을 팔아도 은행 갖고 나면 내가 받을 게 없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냥 단순하게 아주 상식선에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들어가신 분들이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한 30, 40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30대. 아니, 그 보니까 또 공인중개사들 일부도 합류해가지고 괜찮아 문제 없어 가서 써주고 그러면 이건 뭐 믿을 때가 맞아요. 없는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제가 뭐 저는 은행원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이 각서 써주는 게 효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특히 이제 가장들은 생활법률 그리고
본인이 다 알고 모든 걸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좀 잘 아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큰 거래를 할 때는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작은 거 살 때는 굉장히 따지면서 사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럼 뭐 돈 10만 원 쓸 때도 굉장히 따져서 쓰고 하는데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전 재산을 걸고 계약을 하는데 주변에 좀 알아보고 잘 아는 친구를 대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이제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어른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30대면 한 50대 그리고 또 뭐 40대 한 60대 이렇게 그 가까이 지내는 어른들하고 상의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할 때 이거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제가 신혼살림으로 집을 얻는데 좀 뭐 봐주세요. 뭐 이렇게 좀 상의할 사람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거의 대부분 보니까 혼자 그냥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둘이서 나이도 비슷할 테고 사회 경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둘이 결정해서 그냥 들어가니까 공인중개사가 얘기했다 그래서 믿고 이제 그냥 들어간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대책하고 우리 정부- 전세 피해를 좀 막아야 되잖아요. 네, 뭐. 이번에 이제 사실 자살하신 분은 되게 안타깝지만 그 기존에 이제 있었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정도의 금액이 넘어갈 시에 이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서울은 1억 6,500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인천은 8,500만 원인데 거기서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전부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은 이제 9천만 원이라서 한 푼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8,500만까지는 보상이 돼요? 네. 근데 근데 이제 9천만 원이 되면 500만 넘어가지고 전액 아무것도 보상을 못 받아요? 그렇게 지금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저 사각지대를 좀 고쳐야 된다, 고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집이 넘어갈 때 이제 경매를 하거든요. 그럼 경매가 낙찰이 되고 육찰이 될 때마다 이제 조금씩 깎여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를 좀 미루도록 경매를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좀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근데 이제- 경매를 해야 될 거잖아요. 언젠가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피해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좀 미루는 건가요? 네, 그래갖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또 빌려줘?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빌려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람이 이미 날렸고 뭐 1억이든 네. 그또 돈을 만약 1억을 빌리면 2억의 부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저리로 해주긴 해주는데 어휴. 지금 당장 이제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러진 않으니까 이제 경매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출을 해줘서 그 당장은 밖으로 나앉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사실 약간 임시방편적이죠 다. 글쎄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뭐 그 전세 사기를 친 사람과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는 건데 그 개인 간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맞아. 개인 간의 계약을 그러면은 뭐 여러 명이 당했다고 해서 뭐 세금으로 물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대책을 보니까 경매가 당장 낙찰이 되면은 이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경매를 일단 중지를 일단 시켜놓은 하고. 거고 네. 두 번째는 본인이 희망한 경우에는 이 최우선 낙찰권을 주기로 한 거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그분 피해자한테. 앞으로 본인이 낙찰을 받아서 20년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 나갈 수 있게 빚을 져야 그게 되잖아요. 보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럼 저는 이 정도면은 거의 금리도 3% 이내로 맞춰준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피해를 뭐 그걸 돈으로 원래 없었던 거를 못하니. 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일단 물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물어줄 수는 없죠. 조금씩 나눠서 예. 부담이 덜하게 예. 이렇게 하는 거다. 예, 일단 그 주거를 좀 보장을 해주고 그걸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인데 여기서 더 요구하면 오히려 역풍 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런 주식도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주택이나 어디 들어갈 때 이거는 덩어리가 되게 크거든요. 예. 최소 몇 천만 원, 억 단위, 1억 5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작은 제품이나 자기가 뭐 사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게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지 않습니까? 네. 하물며 중고차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이게 몇 년식이고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사고 저기는 어떻게 돼 이력은 어떻게 돼가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전세나 월세는 아니지만 전세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들한테 좀 잘못했다고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쏟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법적인 지식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니면 도움을 받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게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알면 되거든요. 사실상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알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내가 뭐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는 집을 구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을 나는 얼마면 내가 살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여기는 한 1억 5천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다. 살 때. 그러면 앞에 대출이 얼마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저당 등기부등본 보면 되니까. 집에 대출이 5천만 원 있어요. 근데 내가 보증금이 1억이야.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사면 되는 거거든요. 낙찰을 받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1억 5천에 내가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 뭐 경매가 갔어요. 그러면 내가 1억 5천을 써내서 이 집을 사고 5천만 원 내가 떠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 5천에 사게 되는 건데 지금 피해 입은 이런 주택들을 보면은 그 사례도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앞에 근저당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들 아유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금방 말소 될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계약서를 쓰고 돈을 보낸 거죠. 근데 그게 말소가 안 돼서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2년 뒤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그 한지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되고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살피냐면 임대차 보호법에 당일날 말소가 되는 걸 전제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지 나중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큰 돈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동시에 하는 거죠. 말소를 시켜주면서 그렇죠. 돈을 예. 얻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좀 뭐 피해 보신 분들 억장이 무너지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도 이런 걸 또 그 교과서 삼아서 좀 철저하게 그건 뭐 1억 원 8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려면 아이고 또 뭐 자기 돈으로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빌려서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안타까운 게 그 젊으신 분들이 그 6천만 원, 8천만 원 엄청 큰 돈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뭐 저도 인생의 선배로서 저도 큰 돈을 사기를 당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래요? 저는 이제 뭐 그 법을 몰라서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믿었다가 이제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큰 돈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몇 억이 날라가면 몇 억?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야 이거 8천만 원이면 내가 1년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8년을 모아야 되는 돈인데 큰 돈이죠. 하지만 젊기 때문에 나중에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소득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기회가 여러 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시고 맞아요. 예, 극복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다고 주변에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그러면 돌파구가 생기는데 혼자만 생각하면 그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이제 법률적 지식 이런 걸 좀 쌓아야 되겠네, 그죠? 믿지 아니면 말자. 내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런 친구를 한 명 갖고 있으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예.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 해박하진 않지만 상식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는 거. 의원님은 지금 월세 살아요? 전세 살아요? 저는 월세 삽니다. 월세? 보증 얼마입니까? 500입니다. 아유, 다 날려도 뭐. 안 하려면 월세는 네. 괜찮은 게 만약에 경매로 들어가면 안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까지거든요. 그럼 자기 산 만큼? 네, 그래서 나중에 다 털고 나가시면 됩니다. 10달 살고 나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기꾼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새 그 소시에테 제네랄 네. 뭐 이런 증권사가 있었어요. 네. 그 관련한 주가 폭락 사태가 심각하죠. 네. 뭐 한 1조 원이 모여가지고 뭐 네, 2조 원의 피해가 났다나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저는 주식을 안 해가지고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우리 해박 주식 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 주식 코스피라고 하죠. 예. 코스피를 하다가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게 약간 코스피고 그 다음에 사기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처벌이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코스피는 이제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미국 주식만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하시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코스피를 하다가 또 잘못하면 의정 활동에 같이 엮여가지고 또 하는데 이제 미국 주식은 저랑 그럴 일이 없거든요. 네, 저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과거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원래 이런 일이 패턴입니다.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것은 프랑스 증권사인데요. 4월 24일부터 서울가스를 중심으로 한 왜냐면 서울가스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중심으로 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세 종목은 4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한 70% 정도가 났고 4일간 이제 8조 2,080억 정도가 증발을 하는 날라간 거예요? 날라갔습니다. 시가총액에서 8조 원이 날라갔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언론 보도가 된 것처럼 세력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통정 매매, 내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살 테니까 하면서 던지면은 또 저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사고 해서 받으면서 점점 그 가격을 올리는 요 통정 매매를 했고 이게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신호가 옵니다. 첫 번째는 개미들이 엄청 몰립니다. 또 잘 되나 보다. 잘 되나 올라가나 보다. 네.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금융위라든지 금감원에서 눈여겨 보거든요. 얘들 왜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지? 그래서 이것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시킵니다. 회사에게. 그러면 그 회사가 뭐 특허를 개발을 했다든가 신제품을 개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아니면 뭐 신기술을 만들었다든가 하면은 납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의 이상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팍팍팍팍 뛰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은 그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니네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이유를 대라. 라고 해서 여기도 되라고 했을 거잖아요. 여기도 대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거래 기록에 보면은 사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있다고 이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던 게 뭐냐면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막아서 이제 근절을 좀 시켰어야 됐는데 그게 금융감독기관의 문제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미 한번 크게 되어 있는 상태가 있었었는데요. 2006년에 이제 루보라는 회사가 기계에 사용하는 그 베어링을 쓰는 중소기업인데 주가가 한 1,340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한 6개월 동안 주가가 한 40배 오른 거예요. 근데 이 1,300원짜리 주가가 조금 올랐을 때는 금융 당국에서 여기한테 얘기를 했어요. 니네가 왜 올랐는지. 그랬더니 우리가 특허를 개발했다고 해서 그 증빙 자료차 제출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주가가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300원짜리가 3,000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오르니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왜 올랐는지 해명해라.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계속 그랬어요. 3번이나. 모르겠다. 그런데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51,000원짜리가 이제 다시 쭉 빠졌는데 그게 쭉 빠진 금액이 3,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340원짜리가 3,000원이 된 그 2배 뛴 거는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고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세력들이 통정 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던지고 받는 이 쉽게 말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5만 원까지 쭉 올라가고 쭉 올린 세력들이 있고 네. 그 개미들은 하고 쭉쭉 쫓아가다가 그렇습니다. 막판에 확 떨어지니까 다 이제 날아간 맞습니다. 거고. 여기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 붙으면 그때부터 붙다가 내가 예를 들면 이게 원래 1,300원짜리인데 3,000원이 적정 가격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소문 나고 하니까 이게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사고 2만 원일 때 사고 3만 원 계속 사요. 5만 원까지 쭉 올라가다가 빵 빠져가지고 이게 3,000원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10,000원이 살 때 그 차액이 7,000원이 차액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면 10,000주를 샀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7,000만 원은 이제 다 날아가게 되고 그 세력들이 그걸 다 먹게 되는 거죠. 세력? 어떤 통정 매매를 해가지고 그걸 올린 세력들이 처음에는 올렸으나 그것에 붙은 그 개미들의 돈을 쭉 빨아먹는 거죠. 빨아먹고.
그 또 은행 하실 때도 주식 관련된 업무도 하셨어요? 아니, 주식 투자는 제가 20대 때부터 했고 아, 그러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는 다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뭐 500가구가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1억이에요, 시세가. 근데 누군가 1억 500에 딱 뭐 1억 1천만 원에 내놓습니다. 근데 1억 1천만 원에 매매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누가 1억 1,500에 내놨는데 또 매매가 되고 또 1억 2천에 내놨는데 또 매매가 되고 이렇게 4건, 5건만 이루어지면 1억 2,500이 되는 거예요. 1억짜리가. 그렇게 되는 그러면 거죠? 여기 500채가 다 2,500만 원이 오른 거죠. 오호, 네,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이런 주식들도 거래량이 작고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지 않는 이런 주식을 하나 찾아냅니다. 이걸 찾아내서 많은 이제 자산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5,000원짜리다 그러면 5,500원에 여기서 매도를 내놓으면 원래 같으면 아무도 안 사는 거죠. 5,000원짜리인데 5,500원에 내놓으니까. 근데 5,500원에 또 우리 작전 세력이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5,500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이게 바닥이 되고 또 5,700원에 내놓고 5,700원에 사주고 6,000원, 7,000원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겁니다. 자기들 돈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그래프가 쫙 모양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이렇게 올라가네? 하고 눈여겨보게 되고 즐겨찾기를 해놓게 되죠. 아하. 근데 그 다음날 봐도 오르고 그 다음날 봐도 오르고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사게 되죠. 아하. 사고 자기도 이익을 봐요. 이익을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봐봐라 재밌다. 이거 계속 오른다. 나 여기서 많이 벌었어.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대들죠. 이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중에 이제 서서히 팔면서 물량을 갖고 있던 물량을 이제 빠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요번에 이게 이제 한꺼번에 누군가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살살 올렸으니까 살살 빠지면 되는데 그렇죠, 예. 세력이 그냥 절단을 낸 거군요. 예, 확, 그렇죠. 확 던져버린 거네. 그래서 이제 그 개미들은 이제 그렇게 1,000원짜리 5만 원에 사는 사람은 49,000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000원짜리를 5만 원에 사면 그게 5만 원이 다 자기 돈이면은 뭐 자기가 됐어요. 자기 돈이면 뭐 그냥 다시 또 벌어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자기 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빌려서 하는 거. 이 CFD라고 해갖고 그 이거를 이제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해서 이게 파생 상품 일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40원만 내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60원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10원이 되면 10원은 내가 먹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100원짜리가 5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 돈은 40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다 자기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빌린 거니까. 빌린 거니까. 그 이자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CFD라고 하는 것들이 이 파생 상품인데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 SG발 증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부 증시랑 회사에서는 이거의 파생 상품 거래를 잠깐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건전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이런 상황도 있었었거든요. 그 우리 개인 투자자는 전 투자도 안 하지만 뭐 안 하는 게 안 하면 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까먹지도 망하지 않아요. 네, 안 할게요. 맞아요. 이렇게 파생 상품에 걸리고 네. 작전사에게 걸리고 네. 금융감독기관들은 제 역할 못 하고 네. 그 언제 또 그걸 다 감시하고 있겠어요? 네. 양심에만 믿고 있어야 되는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만약 또 한 1억, 2억씩 투자했다가 날리고 하면은 맞습니다. 거기다 빚도 지고 그러면 야 이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보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 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뭐 골프회장 했던 사람. 그래서 청주에 있는 사람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그 세력에 가담을 했거나 피해자가 있냐? 뭐 아직은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뭐 가수 누구도 그렇고 뭐 다 피해자라면서 이거 누가 돈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돈을 뭐 최소 금액이 3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100억 이상 한 사람도 한 10여 명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거기 뭐 한 번 모이면 뭐 300명 뭐 막 이런 식으로 투자 설명회 모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억씩만 따져도 물론 5억, 10억 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네. 그냥 최소 3억만 따져도 1,000억, 1,000억에다 100억 한 사람 10명, 뭐 2,000억이잖아요. 2,000억이면은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최대. 아까 빌려서 살 말씀- 수 있으니까. 신용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피해자라기보다는 투자를 해서 손해본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맞는 것 하긴 같습니다. 뭐 적금에 부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본인들도 크게 벌으려고 돈을 넣었던 거니까, 그거를 돈 까먹었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면 안 되죠. 투자 손실자이고 예. 어쨌든 작전 세력 핵심은 이렇게 저렇게 수수료든 뭐든 해서 돈을 챙겼을 것이다. 당연하죠. 당연히 예, 챙겼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은 일단 증권회사. 증권회사.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를 했을 거니까 뭐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를 계속 먹었겠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가 다른 사람을 이 클럽, 그러니까 이 투자자 모임에 끌어들이면 그 내가 끌고 온 사람이 돈을 버는 거를 일정 부분 또 나눠 내가 먹고. 이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다단계처럼.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돈은 이제 내가 썼겠죠. 사용했겠죠. 그리고 요거를 전체 기획한 팀들, 그 사람들도 돈을 벌었겠고, 그리고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잃은 거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도 돈을 벌었죠. 예, 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일으켰으니까 거기 수수료 벌었고 이자도 받았을 거고, 예, 그냥 일으켜주지 않거든요. 다 이자를 받으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이게 이제 폰지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네요. 그래서 밑돌 껴서 밑에 놓고 계속 가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미들이 본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하신 분들은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투자 손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가담은 아니고 올라탄. 그러니까 올라가나 보다 하면은 그래프가 보면은 진짜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막 연속 4일 하한가를 맞기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올라가는 개미들, 중간에 뭐 예를 들면 자기만의 철칙이 있어서 50만 원 정도까지였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30만 원인데 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예를 들면 나 이만큼 먹고 털겠어 해갖고 털고 나온 사람들은 뭐 있겠죠. 네, 그만큼 차익을 받는데 그것도 그 다른 개미들의 돈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을 자기는 30만 원에 사서 50만 원에 털었지만 누군가는 50만 원에 또 샀을 거거든요. 그러네. 아마 저 같은 사람일 겁니다. 만약 한다면.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신용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살 때 대출을 받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그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 2배가 올랐어요. 그럼 1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5천만 원이 있는데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2배가 올랐어. 2억이 됐어요. 그럼 대출 5천만 원 갚으면 1억 5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3배를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레버리지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근데 이제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요런 주택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막 널뛰기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것들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오늘에 5천만 원이었다가 내일은 1억이 되고 모레는 1억 5천이 되고 글패는 2억이 되고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 방식은 굉장히 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종목 선정할 때 특히 아니 그러면 그래서 주가 조작 피해를 막을 방법이 이것도 아까 보니까 전세 사기랑 비슷하게 웬만한 개미들은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막을 방법은 사실 그 입장과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네. 국가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처벌을 세게 해야 됩니다. 세게. 세게. 요새는 막 걸리면 몇 년 안 사나 봐요. 몇 년 안 삽니다. 우리나라는 살아봤자 뭐 10년, 뭐 5년, 10년 이렇게 사는데 미국 같은 데는 걸리면 100년, 150년씩 살거든요. 아주 그냥 인생을 망가뜨려놔요. 그래서 20대에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가석방 이런 거 없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 텍스랑 이 금융거래에 대해서 미국은 정말 그 가혹하리라는 만큼 굉장히 그 잣대를 대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 중에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국세청에서 세금 떼먹는 거. 이거는 진짜 다들 혀를 두르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 피해, 아니 그 사기에 관해서 정말 가혹하리만큼 세게 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주식이라는 것은 다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있고 임직원이 있고 재무제표가 있고 부채가 있고 다 이 갖춰져 있는데 회사가 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작은 회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뭐 대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서 발표한 고용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휘청휘청해요. 대형주 같은 경우 시가총액 1조 넘는 데들은. 근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안 되는 작은 주들은
그 자기네들의 자구 노력으로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것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좋다더라, 많이 올라간다더라, 이런 카더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듣지 마시고 내가 왜 이 종목을 투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먹고 나올 것인지, 이게 올라가는 거를 계속 한없이 보고 있으면 맞아요. 내일도 오르고 뭐 아니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어제도 오르고 그제도 오르고 일주일 전에도 오르고 계속 오르면은 이게 언젠간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의 기준이 없으면은 이걸 계속 쥐고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30%면 30%, 50%면 50%, 내가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을 보면은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자기 철학과 자기 주관이 좀 있으면은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로서는 어떤 그 조언이? 이제 그 주가를 볼 때 이제 크게 이제 본질 가치와 성장 가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질 가치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종이잖아요. 이걸 가치가 들어있는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인데 그러면 이 주식을 다 합친 가격, 시가총액은 이 회사의 가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해산을 시켰을 때 했을 때 땅값만 1,000억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평가다. 가능성이 충분히 이거는 이 정도 가치가 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본질 가치. 네네. 그런데 이 회사 부동산하고 다 지금 처분하면은 30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뭐를 봐야 되냐? 성장성이 있나? 아니면 뭐가 지금 막 성장하는 회사인가? 이걸 봐야죠. 성장하는 회사는 이 본질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막 이게 뭐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크다. 그러면 야 이거 좀 거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딱 보면 돼요. 본질 가치, 성장성.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대입했을 때 납득이 갈 만한 가격인가. 그걸 확 벗어났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최근에 저한테 속삭이는 사람들이 한 2명 있었습니다. 저거 사라고, 이거 사라고 망했답니다. 자기들도 망해놓고 나보고 사라고 투자도 안 하는 사람한테 그랬는데 그런 소식 어디서 듣는 거예요? 그거 오른대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새는 정보가 있는 건가? 찌라시. 그래서 증권가의 찌라시가 이렇게 강력한가요? 온 동네 소식을 다 알려주잖아. 엄청 빠르던데. 그렇죠. 그게 다 주식의 가치와 연결이 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련된 걸 다 담는 찌라시 아닌 정보지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구나. 당장 며칠 전에 이제 지진 났잖아요. 네. 그럼 지진 나면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또 영향받는 또 주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동성에 이제 취약한 주식이 있는가 하면은 안 그런 주식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치와 그다음 앞으로의 성장성을 같이 고려하는 게 네.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주식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안 하시고? 예전에 했었죠. 예. 의원님은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미국 합니다. 네, 미국 주식. 지금 몇 %나? 조금 한 30% 정도. 그러면 잘 되는 거 잘 아니에요?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 되게 많이 따져봤었고, 그다음에 좀 약간 장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어요.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 주제 가지고 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전세 사기 이런 세상 없기를 저희가 삐딱하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